알고리즘이 통계 추론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학습으로 진화를 하지만 결국 알고리즘이 진화하더라도 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라고 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알고리즘들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통상 라벨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값 또는 실제 결과값과 똑같이 나왔는지 검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걸 말합니다. 지도학습 문제는 애초에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데이터셋이 알고리즘에 잘 학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자동차 사진인지 강아지 사진인지 파악하는 것. 애초에 정답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성능이 잘 나올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섞여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 색깔이 무엇인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이 정답을 잘 맞추도록 계속 진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도학습을 통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잘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이러한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애초에 이게 지금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아니면 파란색인지 정답 또는 라벨이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알려지지 않은 결과값 데이터셋을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이후에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몇 개고 정확한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실제로 빨간색입니다, 녹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도학습보다 비지도학습의 성능이 좀 떨어질 겁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잘 맞추는지 알고리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좀 더 잘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더 잘 맞추겠지만 비지도학습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특징을 잘 이해하셨다면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에이전트라는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해서 이것이 잘 맞추는지 정답에 가까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잘 맞추면 좀 더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고 잘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을 다른 것도 써보고 아니면 데이터를 좀 더 튜닝도 해보고 반복합니다. 바로 에이전트가. 마치 이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 뭐죠? 사람과 같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도학습에서 처음에 알고리즘이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학습을 했는데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한 50%밖에 못 맞춰요. 우린 뭘 하죠? 뭐랄까요?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전처리하거나 아니면 모델, 이 알고리즘을 다른 걸 써볼 거예요. 그쵸? 잘 맞출 겁니다. 비지도학습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없긴 하지만 라벨이 없지만 이것이 뭔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분류해낼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마찬가지 사람이 개입을 해서 데이터를 좀 다르게 전처리도 해보고 알고리즘도 여러 개 써볼 겁니다.
좀 더 나은 것 다른 건 어떻게 나오지? 다른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류할까? 같이 볼 겁니다. 이걸 이 에이전트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에이전트는 이 보상 값을 보고 성능이 높은 방향으로 최적의 행동과 최적 알고리즘을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고의 결과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더욱 잘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거의 자동화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화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문제, 비지도학습 문제, 강화학습 문제를 풀도록 진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이외에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름을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준지도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내용을 잠시 무시하더라도 이름상 새로운 게 등장을 했죠. 머신러닝의 타입이라고 해서. 차이를 확인하면 지도학습은 입력값 그리고 한마디로 여기에 이건 검은색 공이고 이거는 흰색 공입니다. 라고 입력값의 라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검은색인지 어떤 것들이 흰색인지 그 라벨을 출력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반면 비지도 학습은 애초에 입력값이 라벨이 없습니다. 어떤 게 검은색인지 어떤 게 흰색인지 그런 개념이 전혀 있지가 않고 그걸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것이 정확하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라벨보다는 확률값 아니면 대략적인 본인만의 생각을 표출해주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값을 보면 라벨드, 언라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부는 흰색과 검은색이 정답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 라벨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일부만 라벨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만 라벨이 있고 일부는 라벨이 없어서 출력값도 라벨이 있는 것과 라벨이 없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지도 학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라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그 학습된 근거를 사용해서 분류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크게 봤을 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또는 4가지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좀 더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은 인간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특정 세부 문제를 맞춰서 진화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문제, 비지도학습 문제, 강화학습 문제를 풀도록 개발할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짠 하고 던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런 문제구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그룹핑을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전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통계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문제만 아니라 통계 추론, 기계학습, 결국 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내용에서는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사실은 이 미세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결합돼서 이렇게 범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린 그걸 역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특정 세부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예를 보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라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예측 문제, 분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측 문제란 주관식 문제에서 숫자 형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숫자 형태. 반면 분류 문제는 객관식 문제의 보기들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보기가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 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정답이 있는 거죠. 정답이 있는 문제를 우리는 역으로 찾는 겁니다. 반면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군집 문제를 해결하고 차원 변환 문제를 주로 해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군집 문제는 시험 문제가 한 100개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100개 다 읽는 것도 힘든데 풀기는 것은커녕 읽는 것도 힘든데 대략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룹핑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문제인가? 이건 창의성 문제인가? 아니 이거는 뭐 수학 문제인가? 도덕 문제인가? 이렇게 그룹핑을 짓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이걸 특정 그룹으로 한 대여섯 개의 그룹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대여섯 개의 출제 의도가 있구나 정도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차원 변환 문제는 문제를 그룹핑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달리 얘기하면 실제 시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풀이법을 실제로 몇 개의 최고의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그 다양한 관점으로 변환시켜 보는 겁니다. 즉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풀이법이 한 10개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쉽고 아니면 좀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있는 반면 굉장히 이 하나 푸는데 뭐 오래 걸리고 잘 맞추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풀이법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풀이법이 무엇일까? 차원을 변환시켜서 풀이법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원 변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는 예측 분류, 군집, 차원 변환 문제인 걸 확인했는데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해결 문제의 종류가 딱히 써있지 않죠. 왜냐면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걸 다소 자동화한 것, 이것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진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소 좀 무섭긴 한데 강화학습 알고리즘 이런 겁니다. 공교육, 사교육 없이 스스로 지도학습 문제, 비지도학습 문제를 계속 풀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있어요. 틀린 게 잔뜩 있으면 승질 내지 않습니다. 알아서 지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멍청하네 라고 이렇게 뭐 하소연도 하지 않아요. 친구 붙잡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성적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아직은 이게 공감될 만한 상황은 아닌데 학부모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내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사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비즈니스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것들은 대부분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제조 공장에서 로봇이 알아서 조립을 하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사람을 대체하고 있죠. 이미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좀 무섭지만 기계는 이래요.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난리죠. 근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쓰면
그런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과외도 필요 없어. 사교육, 공교육 필요 없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승진도 내지 않고 그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계속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섭죠? 물론 사람도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못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반면 기계는 극소수가 아니라 훨씬 많은 이러한 기계를 양산할 수가 있어. 바로 강화학습 알고리즘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통계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대신에 사람도 학습을 하죠. 그걸 휴먼 러닝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이 있으면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가 안 풀리니까 학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물어봅니다. 풀이법을. 그런 다음에 그걸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쳐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기계학습은 또는 딥러닝, 강화학습은 기계가 데이터를 봅니다.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를 보고 이 풀이법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미래의 문제가 들어오면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자, 조금 무섭죠? 실제로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저도 이런 시절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소 무서운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시험 문제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죠? 시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실제 활용 사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은 내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즉 오늘까지의 가격을 보고 내일 얼마가 될지 맞추는 겁니다. 바로 예측 문제입니다. 지도학습의 예측 문제. 두 번째, 내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상승, 하락. 분류 문제입니다. 지도학습의 분류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삼성전자와 네이버라는 기업은 유사한 컴퍼니 구조일까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삼성전자는 제조업 기반이고 네이버는 IT 기반이지만 요즘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흘렀을 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이제는 유사구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같은 군집 문제, 군집화를 했을 때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군집 문제인 겁니다. 클러스터링. 비지도학습, 라벨이 없죠? 의 클러스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게 제일 대표적인 주식이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이 다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인간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면 기계는 차원 변환, 비지도학습, 라벨이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지만 차원 변환을 통해서 이 수많은 코스피에 있는 상장된 종목들 대신에 일부 대표적인 종목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도학습의 회귀, 예측 문제, 분류 문제, 비지도학습의 군집 문제, 차원 변환 문제가 이러한 실제 활용 사례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조금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인다는 개념인 건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느낌이 오실 건데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죠.
자, 알고리즘이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자 해결하는 문제는 예측 문제, 분류 문제, 아니면 군집 문제, 차원 변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뭐 코스피 있고 주식이 있고 그런 데만 쓰는 건가? 아닙니다. 예측을 한다는 건 결국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케이스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그림을 한두 번쯤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큰 글씨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검은 글씨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예측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내일 값을 forecasting, 예측을 하고 내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프리딕션하고, 그리고 이 공정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파악해서 미리 최적화를 하고, 아니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내일에 어떤 값이 예측이 될지 확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뉴 인사이트를 찾을 때도 바로 이러한 지도학습의 예측 알고리즘을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류 문제는 좀 더 명확하실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있죠. 이 사진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뭐 강아지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저 신호등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바로 이미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뭐 2개든 3개든 분리를 하는 문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라고 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쓸 수가 있죠. 그럼 분류할 수 있는 게 이 문제밖에 없나요? 플라우드 디텍션.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 메일인지 정상 메일인지, 아니 내 스팸 메일 받았는데, 아니 스팸 사진, 스팸 전화 받았는데 이 전화가 진짜 스팸인지 아닌지, 그죠? 다 플라우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커스터머 리텐션.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해 줄지 아니면 이탈하게 될지, 이것도 분류겠죠. 아니면 진단 문제, 공정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 문제, 다 분류 문제입니다. 자, 이 분류 문제도 결국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잘 맞추는지, 사기를 잘 맞추는지, 커스터머의 상황을 맞추는지, 이상치를 잘 찾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클러스터링 문제에서는 이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영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혹은 레코멘디드 시스템, 넷플릭스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우리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추천해준다고 쓰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추천해서? 사실 이 추천은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학습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고, 난 지금 갑자기 우울해졌어. 내가 조금 예민하거든. 예민해서 쉽게 우울하고 쉽게 화내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사람한테 추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레코멘데이션의 정확성이 그리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 높진 않고, 어쨌든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무언가를 추천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광고 추천, 영화 추천, 다 레코멘 시스템입니다. 또는 비즈니스에서 저는 어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게 될지, 아니면 제가 프로모션 메일을 보낼 때 이 메일을 통해서 구매까지 이어질지 고객을 타겟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정답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프로모션을 해야지 구매로 이어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 그리고 유사하게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잠재 고객을 찾고 싶은데 잠재 고객이라는 용어의 뜻처럼 잠재적인 겁니다. 실제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VIP가 될지 충성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객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재 고객인 겁니다. 잠재 고객을 찾기 위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한번 그룹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디멘전 리덕션, 차원 변환. 내가 애초에 빅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 차원을 줄여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 아니면 자연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무슨 상품평 보니까 상품평이 수백 자야.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결국에. 이거 맨날 다 읽으라고 힘들어요. 그 의미는 불만 있음, 불만 없음, 좋음, 안 좋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 주구장창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값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디스커버리. 애초에 구조 자체가 데이터의 구조, 특징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 이걸 간단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넣었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피처 또는 모든 베리어블, 모든 변수가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 중에 가장 도움되는 변수는 무엇일까? 차원을 축소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가장 도움되는 변수를 찾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도움되지 않는 피처나 변수를 제거한다 라는 의미에서 피처 엘리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디멘전 리덕션도 결국 정답은 없고 그 우선순위 정도로 표현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가면 리얼타임 디시전, 사람을 대신해서 실시간 의사결정할 수가 있고 애초에 게임에서도 스스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스킬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로봇을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진화하는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확인했는데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팔짱 끼고 들으시면서 감상하시라고 보여드린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역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한정된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무슨 딥러닝에 관련된 무슨 기술 이슈에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한번 써볼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알고리즘입니다. 얘도. 근데 얘 왜 여전히 아직도 바둑만 두고 있죠?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내 시험 문제 채점도 좀 하고 강의도 좀 하고 운전도 자율주행하고 하면 좋은데 인간의 수준을 이미 너무나 압도적으로 넘어선 알파고는 왜 여전히 바둑만 두고 있습니까? 통상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런 문제 풀 수 있구나, 좋겠네,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그림은 결국 우리가 기획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지? 나는 추천 시스템이 필요해. 그럼 사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나 리그레션에서 좋은 알고리즘 쓸게. 딥러닝 알고리즘. 클래시피케이션 딥러닝 알고리즘 한번 써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든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 이겁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대랑 비슷한 마인드인데 기술이 좋아지면 모든 고객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모든 고객이 다 좋아할 만한 기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인가 하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는 엔터만 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빅데이터니까 데이터에 다 정답이 있겠지. 그냥 그거 다 정리해서 엔터만 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여전히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거고 여전히 현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진화를 했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 후보들을 이제야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학습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의 후보를 여러 개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정해지면 어떤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지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알고리즘의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들 중에 여러분들 문제에 가장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찾도록 모든 데이터 분석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에서야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신기술을 갖다가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무엇이구나 바로 데이터 분석 기획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알고리즘들은 결국 크게 세 가지 또는 준지도학습까지 포함시킨다면 네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분석, 설정과 해결은 굉장히 단순하고 수동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클러스터링 알고를 써야 되는지 뭔지에 따라서 그 문제에 속해 있는 영역을 알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구나, 예측 문제구나를 알고 그걸 통해서 분석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류를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면 그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무엇인지 출력값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입력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의 입력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분석 기획의 가설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고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출력을 알면 분석 기획에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건데 이러한 출력이 나오지 그 출력 값을 어떻게 성능을 검증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문제이구나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 분석 기획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알고 나면 그 알고리즘의 입력은 무엇인지 출력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입력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전처리 방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의 출력을 통해서 이러한 출력값이 나오고 이 출력값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 것인지 검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써놨듯이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분석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단순한 작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그냥 그림 보고 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하고 팔짱 끼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획의 큰 흐름 다 나오고 세부적인 데이터 전처리 방향, 그리고 입력 방향, 출력 방향, 성능 검증 방향까지가 어느 정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학습 종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또는 준지도학습까지 포함을 하면은 통상 4가지 종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크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다. 이것들은 예측 문제, 분류 문제, 군집 문제, 차원 변화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이를 자동화를 통해서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동화,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알고리즘을 모델링을 할지, 그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이거의 성능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가 다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